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학교에서 청각장애 아이들을 더러 이제 보실 텐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느낀 바, 제가 좀 공부했던 거 이렇게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각과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난청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재활하는 건지에 대한.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바로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 말씀을 조금씩 요약을 먼저 한번 해드리면, 먼저 뇌와 귀의 관계, 소리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 그 다음에 난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음의 명료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난청 환자들의 가장 문제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아주 영유아기 때 말을 배우는 그 직전에 난청이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발달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난청을 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중2, 내이, 지금 달팽이관으로 가면 소리가 달팽이관에서는 이제 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말초성이 있고 중추성이 있습니다. 소리와 언어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라는 거는 이제 듣는 거고요. 언어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복잡한 소리를 의미 있게 우리가 듣고서 소통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언어는 뇌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소리만 듣는다. 길 가다 자동차 소리, 아니면 무슨 누가 부르는 소리, 이런 거는 그냥 환경음이라고,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 그렇지만 실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말소리 이해를 해야 우리 사회가 다 번청인 사회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거는 소위 헬렌 켈러가 말했던 이 헬렌 켈러의 말을 여기 적어놓습니다. 블라인드니스는 사물로부터 세퍼레이션 시키지만 사람을, 데프니스는 사람과 사람을 세퍼레이션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맹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단순히 이제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소리는 다 듣잖아요. 그럼 사람과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물론 조금 힘드시긴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못 듣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다니는 거는 괜찮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일런트한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이렇게 우람이처럼 잘생기기도 하고 멀쩡하게 생겼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청은 얼마나 흔한 거냐. 그래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이제 몇 데시벨이냐,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나누죠. 나누는 걸 보면 경도 이상을 하면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도 난청, 중등도, 우리가 생활하기 힘든 건 4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한 6.8%, 9%쯤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중에 학교 학생들한 데이터도 한번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대충 이렇게 한 11%, 12%가 되고, 특히 노인이 되면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노화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세 인구에서 30%, 40과 60 사이는 15%, 7% 이런 정도에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는 1000명당 3명입니다. 1000명당 3명이 아주 고도 난청입니다. 1000명당 8명이 중등도의 난청으로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그거는 우리나라도 똑같고 네팔도 똑같고 몽골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설명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난청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비율로 난청 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면 선천성이나 영유아기는 대부분 유전성인데 그 중에 한 60%가 유전성이고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올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도 오겠지만 유전성이 상당히 많고 그 이외의 난청은 대부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옵니다. 염증 이런 것들로 개발도상국이 많고 우리나라 많이 줄었죠. 이런 이경화증이라든지 돌발성이라든지 소음성, 특히 소음성. 저희가 작년에 3,000명의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소음에 노출된 학생들이 난청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아이들이 게임방에 얼마나 가는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따 시간이 되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화과정. 우리나라는 노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죠. 그래서 노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노화과정이면 당연히 난청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누구나 잠재적인 청각장애인이죠. 저도 나이 70대면 아마 보청기 낄 겁니다.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당연히 난청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면 난청을 피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주로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요 언어 습득 시기 전, 요 후는 이런 정도의 난청이지만 언어 습득 시기가 언제인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언어 습득 시기,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영유아기에. 다시 난청 그 뒤에 말씀드립니다. 난청의 유형을 보면 보통 데시벨로 다 표시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뭐 등급 보고 그러면 다 데시벨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데시벨은 난청의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겁니다. 얼마나 못 듣는지에 대한 크기만 보는 거고 특히 장애 등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음 변별력입니다. 어음 변별력. 다시 말해서 소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듣느냐. 난청이 전음성, 감각신경성 이렇게 나는데 혼합성이 이제 두 가지 같이 있는 거고 이렇게 귀를 갈라서 외이나 중이의 문제는 전음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고막 만들어주고 뭐 이속을 수술해주고 다 수술해서 잘 듣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이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난청은 사실은 달팽이관을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나의 피아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 건반이 빠지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이 빠지면 아무리 잘 쳐도 음악이 음악답게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난청이 이렇게 우리 난청 청력도를 표시하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난청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경도 난청, 이거는 중등도 난청, 더 내려가면 고도 난청이 되면 여기 바월은 요거는 모음입니다. 컨소넌트는 여기 적다 말았지만 이거는 자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제가 하는 말 지금 스피커 써서 좀 크게 들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화가 한 50dB 정도 되는데 바월 모자음이 이런 형식으로 분포 에너지가 그래서 이 정도 난청은 이미 자음의 일부를 못 듣고요. 이 정도 난청이면은 모음의 일부와 자음을 못 듣습니다. 그럼 소리가 적게 들리면 데시벨로 그럼 소리 크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난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음의 명료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크게 해줘도 소리는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보청기 끼신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시면 소리는 들리는데 보청기 끼면 소리가 명확치 않다고 표현하죠. 뭉개져서 들리는 거죠. 명료도가 떨어진다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이렇게 경도서부터 고도로 하면 중고도 정도까지는 데시벨도 이런 정도로 5, 60dB이지만 피아노 건반도 50% 이상 남아있어서 우리가 보충을 씁니다. 근데 70dB이 넘어가면서 피아노 건반이 40%, 30%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보충을 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인공와우라는 걸 통해서 와우 안에다 건반처럼 전극을 심어줍니다. 그 소리를 전기로 분해해서 전반처럼 바로 신경을 피아노 줄을 바로 두들겨주는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이 인공와우입니다. 이따 인공와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난청을 아까 제가 언어 습득 전과 후로 나눴죠. 언어 습득 언제 하느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언어 습득할 나이가 아니죠, 그죠? 네,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보통 5세 전에 끝납니다. 우리가 자기 모국어를 구분하는 나이가 언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모국어다, 외국어다. 그 테드 강의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테드 강의 나와 있고 논문이 아주 유명한데 10개월, 생후 10개월에 자기 나라 말하고 외국 말을 구분합니다. 그 엄마를 키웠는데 생후 6개월 때는 일본 애인데 일본 엄마한테 키우나 미국 엄마한테 키우나 뇌파 반응이 똑같은데 걔가 10개월이 됐더니 자기는 엄마한테 반응하는 거하고 옆에서 영어를 쓰는 다른 외국인이 반응하고 뇌파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소리를 들어서 자기 모국어와 외국어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언어가 언제면 완성되냐? 적어도 5세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7세, 8세 넘어가면 그때까지 소리를 못 들으면 걔는 언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얘는 장애가 굉장히 심해 이런 정도로 장애가 오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부터는 우리가 한 10년 전서부터 신생아 난청 검사를 하는데 2018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고지가 되기로는 이제 보험으로 신생아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발견하면 그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50% 이상, 50% 이하 말했잖아요. 보청기 서브 아니면은 그걸로 안 되면 인공호흡 하는 것이 현대 우리가 하는 이런 의학적인 처치인데 이런 처치가 아주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학계에 받아들여진 지가 무려 몇 년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됩니다.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제가 1985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4학년 교과서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50% 이상 80% 못 듣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해요. 보청기를 안 되니까. 보청기를 해서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인공호흡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인턴 생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인공호흡을 1988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술하는 환자가 수술 전에 그 환자는 언어 습득 풀렸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이 이제 택시를 모시는 분이 우리나라 1호 환자인데 수술하고 남편이랑 전화하는 걸 봤어요. 보청기로 안 되는 분이. 그래서 나는 평생 인공호흡을 하고 공부해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비인후과를 들어오고 인공호흡 의식은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도 한계가 있어요. 바로 전국의 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개 세포를 무지 잡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 1분에 하나씩 갈아야 돼요. 그래도 배터리를 한 2, 3일 가려면 전국수도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 소리도 우리가 다 축약해서 음악 소리 같은 데 쓰는 주파수 다 빼고 말소리에 쓰는 주파수만 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음을 습득한 사람, 아까 어른 같으면 이미 습득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다시 말해서 탑다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탑다운 능력을 키우는 게 언어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탑다운 능력을 키우고 아까 시각 이용하셨다는데 이런 시각을 굉장히 이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님들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입술을 보려고. 근데 선생님들이 돌아서서 칠판에 쓰면 애들은 못 듣죠. 못 보죠. 그러면 이해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쳐야 됩니다. 이게 FM. 지금 이 친구한테 소리가 바로 가는 거죠. 내가 뒤돌아서 얘기해도 이 친구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교육 효과가 있는 앞으로 이거 가져다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청각장애 아이가 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뇌에 기형이 있어요. 아까 와우가 이쁘게 안 생기고 조금 기형이 있으면 아무리 전극을 넣어줘도 전극으로 자극할 수 있는 피아노 건반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걔들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반된 장애가 있어요. 인지장애가 있으면 인지장애 같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생긴 애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복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죠. 전체 와우 환자들의 한 30-40%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머지 60-70%는 인지장애도 없고 귀에 기형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살 이전에 수술하면 90% 이상의 능력을 갖습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오면은 얘기를 하죠. 얘는 기형이 있으니까 어떨 것 같고 얘는 기형이 없고 인지장애가 없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 이제는 제가 얘기하죠. 요새 이제 G8고 오를 일은 없어요. 보험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 경험만 해도 한 3,000 케이스 가까이 되니까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활 치료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환자의 개인적인 환경이 있죠. 난 40% 정도는 기형이나 뇌의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한 보조적인 수단을 써야죠. 아주 극한으로 가면 할 수 없이 수화를 쓰는 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처럼 듣고 말하는 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랑 어울려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해보는 거죠. 해보다가 이거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수화도 도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선천성 고도난청 환자가 정상인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형이나 인지가 없으면, 인지 저하가 없으면 90% 정도까지 제가 이따 데이터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소아기 난청은 결국은 이 사람들 평생에 걸친 문제죠. 그죠? 그리고 어음 발달 소통의 장애가 없고 교육기관에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다른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가면 되는데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년간 언어 치료를 무지하게 했죠. 그러다 여기 어머니처럼 본인이 언어 치료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기 쓰기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스티그마입니다. 장애의 낙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안 쓰려고 해요. 보이니까. 그죠? 그 주변에서 그걸 낙인을 찍어주고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장애에 대해서 별로 포용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회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직업을 갖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평생에 걸친 문제인데 이게 그럼 과연 가족만 고통을 받고 가족만이 해야 될 문제냐? 아니죠. 얘들이 난청으로 태어나기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져줘야 돼요. 그것이 사실 제가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를 나오게 된 데는 작년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한데 저는 1살 때 수술을 해줬어요. 2살 때 수술해줬어요. 아이가 말 잘해요. 오면 저랑도 막 얘기하고 엄마가 심지어는 얘 바이올린 배웠어요. 뭐 피아노 배웠어요.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래요. 집에 가서 노래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나 다시 특수학교 돌아갈래. 나 농학교 돌아갈래.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이 나올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애들 한두 명 보면서 아 얘들은 그냥 집에서는 엄마랑 아빠랑 지내고 가족이랑 그냥 정상인처럼 지내지만 사회에 나가면 이제 학교는 작은 사회죠. 사회를 나가는 다리인데 거기 나가면 아이들이 벌써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학교서부터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고친다기보다는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좋겠냐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학교 생활은 결국 청각장애라는 건 다른 장애랑 다르게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통합교육의 비율이 큽니다. 통합교육은 바로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학교에 다니는 거죠, 아이들이요. 특수학급에 있건 일반 학급에 있건 어쨌든 통합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신생아 난청 검사를 하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발견되고 그런 아이들이 누적이 되죠. 물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플래토에 들어가겠죠. 근데 요새는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난청 검사하고 그럴 때는 47만 명 이랬는데 지금은 40만 명이 안 돼요. 연간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교육 성과는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 요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FM 같은 보조수단을 굉장히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제가 한 달 전에 본 아이예요. 아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무지 어두워요. 대답도 잘 안 해요. 젊은 여자, 어린 여자인데 13살, 중학교 1학년. 네. 근데 학업 성적도 안 좋아요. 보면 한 50데시벨 정도 난청이에요. 보청기 끼면 되잖아. 근데 보청기를 해줬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안 해요. 엄마 걱정이 돼서 데려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보청기 껴야 되니까 엄마가 가서 설명을 해줬대요. 선생님한테 얘는 이렇게 해서 난청이 있으니까 보청기 껴야 되니까 얘들아 좀 잘 봐줘.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날부터 귀 땡땡이라고 놀린대요. 귀 병신이라고 놀린대요. 걔한테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못 가겠다고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인공호흡 수술 받았어요. 굉장히 사회적이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서 못 놀아요. 다른 아이들. 아까 제가 탑다운 레귤레이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다 같이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잘났어 라고 하는 게 있고 너 잘났어 라고 비꼬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에 굉장히 약해요. 이 인공호흡을 통해서 듣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룹피, 걸리, 뭐 터키, 뭐 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애들이 많이 수다 떨고 놀잖아요. 그런데 못 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난청한 아이들의 뭐 수기 같은 거는 아이들이 놀리는 이유가 너 왜 아까는 알아들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해?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 알아들은 게 아닌데 들은 척 한 거죠. 저게 끄떡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셜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얘들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그게 사춘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보면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데려오거나 심지어 부모는 몰라요. 집에 와서 얘기 안 해. 그 애는 학업 성적 점점 떨어지고 그럼 그냥 얘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갔을 때. 이게 사회로 나가는 관문인데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좌절을 느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다른 여기 시각장애도 표가 있지만 다른 지적장애 이런 다른 모든 장애 유형이 있는데 청각장애는 유달리 특수학교보다는 이쪽이 많습니다. 특수학교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농학교 아이들이 아까처럼 뭐 할 수 없이 진짜 뭐 기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 쓰는 아이들이 혹시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점점 줄고 아이들은 전부 일반 학교를 다닙니다. 대부분이. 전체 난청은 전체 이제 장애 한 4%입니다. 선생님이 계신 일반 학교는 난청 아이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이 정도고 고도 환자 이렇게 되고 매년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해서 이런 신생아 선별 검사나 보청기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통합교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교실에 앉아있다고 아이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 저희가 인공호흡 수술 대부분이 한 살 이전에 수술합니다. 2015년, 16년, 17년 전체 우리나라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한 800케이스, 900케이스 정도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는 아직도 인공호흡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부모가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 부모가 꽤 있고요. 보청기로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보청기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모음만 조금 듣는 거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죠. 선별 검사 해봤지만 우리 엄마도 괜찮고 우리 집안에 난청이가 하나도 없는 애가 난청일 리가 없어. 그게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공화와이는 청각장애인이냐 정상이냐에서는 어떤 인공화와 이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전적인 벙어리에 해당되는 청각장애는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장애. 이분들은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탑다운이 필요하다고 했죠. 진달래처럼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뭔가를 해주면 굉장히 한 단계를 뛰어오를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 머리, 자기 능력에 못 미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보면 뜯어보면 걔가 어떤 의학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무슨 수술을 했고 그 상당히 다르고요.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평생에 걸친 문제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문제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우리 국회의원 만났을 때도 얘기하고 뭐 만나서도 얘기하고 여러 단체 가서도 얘기하고 최근에 제가 장애인 보건으로 일부러 부회장도 맡아가지고 그런 데서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소리도 분별하고 언어도 배우고 다 능력도 그거 정상하게 이게 아주 아이디어하죠. 그렇지만 점점 어려워지면서 학교 교육이 어려우면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 쓰면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이나 그래도 미술을 좋아해요. 음악이나 사회보다 언어적인 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학교에서 조건인데 아이의 내적 조건이 있고 교육기관이 선생님이 교육기관 조건이 있어요. 내적 조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 많이 하냐가 있고 얼마나 대화를 잘할 수 있냐, 사회관계 능력이 어떠냐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조건으로는 얼마만큼 청각장애를 위해서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 친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업 성취를 하려면 맞추면 과외를 해야죠. 그죠? 뭐 자기가 학교에서 못 들으면 집에 와서 또 복습해야죠.
수학이 어려지면 수학과에 하죠.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다음 음성 언어를 위한 대화 능력. 이게 언어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초등학교 왔으니까 얘는 언어 치료 안 해도 돼 이러는 엄마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걔들의 언어에 맞는 언어 치료가 또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은, 난청인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영어로는 theory of mind라고 그러는데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 걔들이 그냥 냉혈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걔들이 갖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바로 저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요. 질책을 당하고 아이들은 다 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따돌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요런 띠어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언어 치료뿐만이 아니고 저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의 조건은 당연히 교육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설비가 갖춰져야죠. 난청한 아이들이 있다고 그 학급에다가 수화 쓰는 사람이 그냥 덜컥 들어와서 수화를 가리키는 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죠? 걔한테 맞는 거라서. 걔가 진짜 수화를 꼭 써야 되면 쓰겠지만 아니면 오히려 시청각 교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별표에는 두 가지. 오늘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우리 이제 난청인 교육협회에서 학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막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난청 체험도 해보고 소음성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듣는 아이도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게임방에 많이 가는 아이들이 난청이 있어요. 저희가 전수 데려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난청인 아이들이 성적도 떨어져요. 지금 이제 논문 발표하려고 이제 외국에 내는데 애들한테 예방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나라 K-팝이 굉장히 우린 자랑스럽죠. 외국에서 슬라이드 보고 제가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인 게 K-팝이에요. K-팝을 딱 결국은 인공어업 아니면 또 뭐 보청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성능의 재활이 발달되면서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할 기회는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배 창의를 늘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여러 선생님들이 꼭 다리를 잘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갖고 성공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발달에 굉장히 하나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없습니다. 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쓰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의 프로그램이 있어져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제가 좀